208년 겨울, 장강 적벽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강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80만이라 불린 그 군대 앞에서 강 남쪽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조군의 진짜 강점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병이었습니다. 북방을 장악한 조조는 당시 삼국 중 가장 많은 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한중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강력한 기병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촉하는 늘 말 부족에 시달렸고, 오나라는 아예 기병다운 기병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삼국시대 말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길러졌을까요? 왜 위나라만 압도적인 기병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삼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과 당시 제도를 통해 삼국시대 말 관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 한 마리를 전투에 투입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말은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말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곡물의 양이 사람 5명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기병 1만 명을 유지하려면 병사들 식량과는 별도로 말 먹이만 해도 5만 명 분량의 곡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국은 어떻게 말을 확보했을까요? 진수가 저술한 정사 삼국지에는 말 사육 제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표나 지가 없는 기전체 사서이기 때문에 제도사 기록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위나라가 차지한 북방은 기후가 건조하고 초원이 넓었습니다. 특히 서량 지역은 예로부터 명마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한나라 무제 때부터 서역에서 한열마를 수입했던 것도 이 지역을 통해서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방 유목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흉노, 선비, 강족 같은 기마민족들이 북방 변경에 살고 있었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다루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조조는 이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207년 오한을 정벌한 후 20만 명이 넘는 오한족을 투항시켰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기병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마민족 출신이니 별도의 훈련 없이도 즉시 전력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조의 또 다른 혁신은 둔전제였습니다. 196년, 조조는 참모 한호의 건의를 받아들여 둔전제를 시행했습니다. 전란으로 버려진 땅에 유민을 모아 농사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 제도로 허창 주변에서만 100만 석의 곡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전제는 단순히 식량만 생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둔전병들은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소와 말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나무위키 둔전 문서에 따르면 둔전병들은 농사를 위해 소를 몰면서 자연스럽게 군말을 다루는 법과 군말을 먹이는 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식량을 자급하면서 동시에 기병, 예비군을 양성한 것입니다. 조조는 말 관리에도 체계적인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정사의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후대 당나라 군법 기록을 보면 당시 군마 관리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DC 인사이드 베스트 갤러리의 당나라 군법 기록에 따르면 군마의 식량을 1승 이상 줄이면 주모자와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죄로 처벌했습니다. 말이 달아나 밀밭을 밟았을 때 조조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스스로를 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조조가 군마 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관도대전 당시 기록을 보면 조조군이 원소군의 오소를 기습할 때 군량과 함께 말먹이를 소각했다고 나옵니다. 이는 당시 군대에서 말먹이 확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명마들은 어떨까요? 적토마, 절영, 정로 같은 이름들은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적토마는 여포와 관우의 애마로 묘사되면서 신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사 기록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적토마는 정사에도 등장하지만
연희처럼 신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적토마가 관우 사우먹이를 거부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연희의 창작입니다. 저령은 조조가 타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 전투에서 조조가 궁지에 몰렸을 때 저령이 빠른 속도로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정론은 유비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이마에 흰 무늬가 있어 불길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유비를 여러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명마들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소설에서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품종이 우수하고 훈련이 잘 된 전마였을 뿐입니다. 명마 이야기가 전설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최고급 전마 한 마리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좋은 말 한 마리면 논밭 수십 마지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일반 병사 100명의 1년 봉급과 맞먹는 가치였습니다. 이런 귀한 말을 타는 사람은 당연히 높은 지위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여포, 관우, 조조 같은 인물들이 명마와 함께 기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명마 몇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일반 군마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촉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유비가 차지한 익주는 사천분지로 농업에는 유리했지만 말을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많고 평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촉한이 말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서북쪽 강족 지역이 유일한 공급원이었는데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초의 어머니가 강족 출신이었고 마초 가문은 서량과 강족 지역의 깊은 연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마초를 통해 강족으로부터 말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병 부족이었습니다. 위나라의 강력한 기병에 맞서 싸우기에는 촉한의 말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나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손권이 다스리던 강남 지역은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 물이 많았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에는 최적이었지만 말을 기르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나라에는 제대로 된 기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강력한 수군을 육성했습니다. 장강이라는 천연 방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오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조조의 강력한 기병은 수전에서는 아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 위의 말들은 화공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 오나라는 위나라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합비 전투에서 장료가 이끈 소수의 위나라 기병에게 손권이 크게 패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은 말 확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원소는 10만에 가까운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 비해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병의 질이었습니다. 원소군의 기병은 대부분 북방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투항한 오환족 기병을 대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기마술의 차이는 컸습니다. 백마 전투에서 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앞세워 원소군의 명장 알량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기병의 빠른 기동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관도대전의 결정적 순간도 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조조가 오소를 기습할 때 5,0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갔습니다. 밤새 70리가 넘는 거리를 달려 새벽에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조조군은 원소군의 군량과 함께 말먹이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군량만큼이나 말먹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말먹이가 끊긴 원소군의 기병은 급격히 전투력을 잃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며칠 안에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원소군은 무너졌고 조조는 북방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208년 적벽대전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조조의 강점인 기병이 전혀 쓸모없는 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서 말은 움직일 수도 없었고 오히려 배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었습니다. 손권과 유비연합군은 이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화공을 감행하여 조조군의 함대를 불태웠고 조조는 패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조조는 남진을 포기했습니다. 기병의 우위를 활용할 수 없는 강남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어땠을까요? 228년부터 234년까지 5차례에 걸친 북벌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말 부족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벌을 준비하면서 모구유마라는 운송 도구를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부족하니 다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병참 수송용 말이 부족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투용 기병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나라 장수 사마이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촉한군이 평원에서 기병전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 관리는 단순히 말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에게 먹일 사료를 확보하는 것, 말을 치료할 수의사를 양성하는 것, 말을 훈련시킬 조련사를 확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 백과 사전의 마정 항목을 보면 삼국시대 한반도에서도 이미 체계적인 말 관리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목장을 설치하여 양마 생산에 힘썼고, 백제는 마부라는 관청을 두어 말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신라는 목숙전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말 사료인 목숙을 재배하고 관리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정사의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말 한 마리를 전투에 투입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좋은 종마와 암말을 선별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말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서역의 한열마나 북방 유목민의 준말을 수입하려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끼 말이 태어나면 최소 3년은 자라야 사람이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에서 2년간 훈련을 받아야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무게에 익숙해지게 하고 점차 갑옷을 입은 무사를 태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전투 소음에 놀라지 않도록 북소리와 함성에 익숙해지는 훈련도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한 마리의 전마가 탄생했습니다. 삼국 중에서 이런 체계를 가장 잘 갖춘 것이 바로 위나라였습니다. 북방의 넓은 초원, 서량의 명마 산지, 투항한 유목민 기병, 둔전제를 통한 체계적 관리,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촉한과 오나라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위나라의 기병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촉한이 위나라만큼의 기병을 보유했다면 제갈량의 북벌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적어도 몇 차례는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조건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말의 희생도 엄청났습니다. 한 번의 대규모 전투에서 수천 마리의 말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람과 달리 말은 한 번 중상을 입으면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다리를 다친 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말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말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세력이 최종 승가가 되었습니다. 위나라가 결국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장기전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북방 유목민과의 외교에서도 말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흉노와의 관계에서 말은 항상 중요한 거래, 품목이었습니다. 조조가 오한족을 포섭할 수 있었던 것도 말 교역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곡물과 철제 무기를 주고 말과 기마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제휴였습니다. 오한족 기병은 조조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고, 조조는 북방 변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대 경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삼국시대 말 관리는 오늘날의 핵심 자원 관리와 비슷합니다. 조조의 접근은 전형적인 공급망 경영이었습니다. 원료 조달부터 생산, 관리, 배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했습니다. 둔전제를 통해 식량과 말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수직 계열화 전략이었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유목민 기병을 영입한 것은 핵심 인재 영입 전략이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즉시 전력화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삼국시대 말 관리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핵심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장기전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조조가 승리한 것은 일시적인 전술적 우위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원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둘째,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나라는 북방의 초원을, 오나라는 강남의 수로를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도와 시스템이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마 몇 마리보다 수만 마리의 군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려한 전설 뒤에는 언제나 치밀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있었다고. 삼국을 통일한 것은 신화 속 명마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수많은 군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관리한 체계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